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듯이 결국에 남는 건 가족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말을 들으면 속으로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희 부부는 가난한 이유로 시댁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신우의 결혼식에도 초대를 받지 못했죠. 가난한 큰 오빠 내외를 시댁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창피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물론이고 피부보다 친한 여동생의 남편이 그런 말을 듣는 것도요. 너무 가엾고 불쌍했어요. 그때 알게 된 건 힘든 때 누구보다 잔인한 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그때 신우와 시댁 식구들이 보인 냉정한 모습 덕분에 남편과 저가 40대 중반의 건물주가 되었나 싶어요. 그 놈의 돈을 어떻게든 모아서 그 인간들이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일념으로 돈을 모았거든요. 그 결과로 우리 부부는 소망했던 돈도 많이 벌었고 무엇보다 끈끈한 동지가 아지 생겨 결혼 20주년을 맞은 오늘까지도 신혼부부 같다는 소리를 듣고 사는 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생각도 못한 인생 복수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평소 즐겨보던 채널로 사연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어릴 적을 주로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보냈어요. 아버지는 건설 회사의 해외 주재원이라서 이동하며 살아야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의 주 근무지는 동남아시아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주로 베트남어와 태국어를 사용해 성장 시기를 보냈어요. 베트남어와 태국어를 사용해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 결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해외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죠. 당시 해외 주재원은 매우 인기가 높아서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뿐만 아니라 친인척들도 우리 가족을 부러워했어요. 돈을 벌면서 해외에서 살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외에 사는 사람들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살다 보니 의사소통도 어려우며 생활문화도 다르다는 것이 행복한 일만은 아니란 걸 알아야 해요.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 집을 자신의 휴가지로 여기고 방문해요. 휴가철이면 그때마다 손님들이 찾아와서 지내다가 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엄마와 아빠는 손님들을 데리고 여행을 돌며 안내자로 일을 하곤 했어요. 일반적인 가족들도 자주 가지 못하는 비싼 리조트에 가서도 손님들을 배려하여 식사를 포함시켰어요. 사실 다른 나라에서 살다 보면 매번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에겐 유일한 해외에 사는 지인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부모님에게는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들은 우리 가족의 일상을 방해하는 귀찮은, 피곤한, 돈도 많이 드는 불청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은 신경을 쓰고 대접한다고 했지만 자기들의 성에 안 차면 대놓고 서운한 소리를 한다는 사실이었죠. 확실히 못 사는 나라인지라 위생관념이 엉망이었던 갓난식당 입구에서 바퀴벌레를 보고 식겁했습니다. 아, 경훈아, 엄마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산대요? 나는 절대 못 살아. 덥고 더러워. 그리고 오토바이 소음까지. 한 번은 왔다 가지만 두 번은 못 오겠어요. 4박 5일 동안 돈 한 푼도 안 내고 무료 숙식에 무료 관광 투어까지 해놓고서도 이딴 소리를 한다는 게 실망스러워. 정말 당장이라도 내쫓고 싶은 심정이지만 이런 투정을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좋았던 것 같아요. IMF 때 아빠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었으니까요. 나면서 우리 가족은 조금씩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한순간에 실업자가 된 아빠는 그 후로 직장을 얻지 못했어요. 거기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사기까지 당해서 우리 식구들은 길바닥에 나한테 지르기에 처했죠. 그동안 뻔질나게 우리 집 문턱을 넘나들던 사람들은 우리 집 살림이 어려워지자 자기들에게 기대까지 됐는지 슬슬 피하거나 나의 연락을 끊더라고요. 대기업 건설만 했던 아빠는 자존심도 버리고 막노동자로 벽돌을 누고 밤에는 대리 운전을 하곤 했어요. TV 속 가장들이 빛을 발하는 생을 마감하는 뉴스들이 터져나오고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혹시 우리 아빠도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쩌나 가슴이 조여지더라. 한 번 꼬꾸라진 가세는 쉽게 일어서지 못했어. 우리 집만 어려웠다면 모를까? 전체가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던 저는 한국 학교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어. 성적은 꽤 좋은 편이었지만 아무래도 문학과 수학 같은 과목은 확연히 차이가 났거든요. 어차피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 진학도 힘든 상황이라서 어떻게든 졸업장만 따지 않는 심정으로 학교에 다녔던 것 같아. 가까스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취직한 곳은 여행사였어. 저를 제외하고는 다들 대학에 입학했어요. 졸업자들이 많은 단계로 학력을 중요시하는 회사였지만 제가 입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어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로 현지인들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해외 지사로 발령받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현지 여행 가이드로 일하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업무적으로 서로 많이 부딪혀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죠. 남편은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했지만 가정을 중시하는 제가 아이를 키우는 일에 전념하면서 학업을 포기하고 돈을 벌어야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어려운 처지에서 과장인데도 남편은 자신의 성향에 맞지 않는 가이드 업무로 인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동남아 패키지 여행을 해보셨겠지만 패키지 여행이라는 게 뒤통수를 맞기 쉬운 상품입니다. 아무래도 저렴한 판매가에 현혹되어 계약했다가 현지에 도착해보면 포함된 관광지 투어는 후딱후딱 발도장만 찍는 수준이고 쇼핑몰 투어만 주구장창 하게 되니까요. 라텍스 제품의 진주 목걸이나 악어 지갑 같은 제품들을 강요당하며 피를 떠넘기곤 가이드 팁도 강제적으로 뜯어가니 여행이 즐겁지 않을 뿐더러 현지 사정을 보고는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로 형편없는 상품을 팔아야 하는 일인지 모르고 시작했다가 현지 사정을 보고는 멘붕이 온다고요.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더 말할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쇼핑몰에서 실적을 내야 돈벌이가 되는 가이드들은 악독하게 손님들을 쇼핑몰에 불러들였는데 제 남편은 그런 일에 어울리지 않았어요. 고객들의 평가는 제일 좋았지만 자기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는 빚더미였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참 답답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정직하고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남편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도 나에게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3년 가까이 태국에서 함께 고생한 남편과 나는 패키지 여행을 인기가 식어가는 시절에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 온 후 재취업을 한 즉시 결혼했죠. 시댁도 그렇고 저희 친정도 그렇게요.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월세와 빵을 구해 신혼을 시작했어요. 혼수의 예단은 따로 준비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 쓰던 것을 그대로 사용했고 부족한 물건은 재활용센터에서 저렴하게 사서 사용했어요. 솔직히 둘이서 살면서 우리의 삶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문제는 남편이 동생들의 학비를 부담해야 했다는 것이었어요. 경원아, 없는 살림에 내 동생들의 학비를 내게 해서 미안해.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나마 우리 집이 망하기 전에 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돈으로 학업을 했지만 동생들은 상황이 다르잖아. 비빌 언덕도 없이 어떻게 지들 손으로 대학을 다녀야 하겠어. 그렇다고 계속해서 등록금을 대줄 것이 아니고 일단 둘째가 복학하는 학기에 막내의 입학금까지라도 대주자. 이후에는 지들이 스스로 장학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해서 해결할 거야. 자기는 졸업도 못하고 그만둔 대학이지만 동생들을 돌보는 걸 보니 참 남편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우리 부부는 대학 졸업장이 없는데도 동생과 신우의 대학 등록금을 대게 해야 했어. 처음에는 한 번 키실까 했는데 매번 어머님이 전화를 주셔서 등록금이 부족하다고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한다고 하시는 터라 결국 동생들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항상 학비를 내고 나서야 했죠. 특히 씨는 어쩌면 그렇게 무례하게도 공부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장학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을 만큼 항상 온전히 등록금을 내고 다녔어요. 그 정도면 양심상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였지만 막내인데 오빠들한테 야단을 받으면서도 그것조차 안 했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내 남편 동생이라는 생각에 그렇게 미워하거나 비웃지는 않았어요. 서로 힘든 상황을 돕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제 남편에 대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부의 노력 끝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시동생이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초봉이 제 남편 월급보다 더 많다고 해요. 그런데 웃긴 건 그동안 학비와 원저를 받았으면서도 첫 월급 받자마자 제 남편한테 양말 하나도 안 샀다는 거예요. 회사 생활을 하려면 남들에게 꿀리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명품 지갑 몇 개나 세고 심지어 향수까지 뿌리면서 다녀요. 그것을 보면 배알이 꿀리더라고 하더라고요. 도련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도와준 만큼이라도 못해도 양말 하나는 살 줄 알았는데 말이죠. 명품 지갑 살 생각을 할 때는 우리에게도 조금 신경 쓰면 좋을 텐데요. 말이 맞지 않나요? 다음 달에 당신께 명품 지갑 하나 사줄게. 한 해가 12개월이면 살 수 있겠지. 지용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을 거야. 지금은 지도 사회에 나가 처음 본 돈이니까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런 걸 거야. 마음 넓은 당신이 어느 정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 누가 뭐래도 그냥 좀 서운해서 그러지. 그리고 여보, 난 명품 지갑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혹여라도 그런 거 사려고 생각은 하지도 마. 맞아. 홀어머니와 동생들 챙기기 바빠서. 남편은 한 번도 그런 일로 서운해하는 적 없었어요.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이런 형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동생은 해를 거듭할수록 제 남편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남편은 대기업 직원이고 제 형은 중소기업 영업 직원일 뿐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는 사람처럼 툭하면 회사 구조를 욕하며 제 남편의 가치를 훼손시켰습니다. 형이 대기업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무례하게 떠들어대면서도 직원으로서의 경험이 부족한 회사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기업의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우리 회사와 형의 회사가 분명히 다른 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가식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형에게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툭하면 제 남편의 회사를 무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무시하는 그 지근지근한 가게 같은 회사에서 번 돈으로 아이 학비를 내는 일을 기억해 보세요. 안 나세요. 개구리 올챙이처럼 생각을 못한다고 도련님께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하도 눈꼴 시려 한마디 했던 것뿐인데 그 말을 들은 어머님이 버럭하셨다고요. 아이고, 너 지금 심의 앞에서 시동생 등록금 좀 늦었다고 유세하는 거냐? 막말로 너희들이 둘째한테 해줬으면 뭘 얼마나 해줬다고 그러니 얘는 남들 들어가기 힘들다는 명문대의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들어가서 매 학기 장학금까지 받고 다니네요. 몇 번 모자란 학비 좀 줬다고 너희들이 쟤 공부를 다 가르친 것처럼 생색 내고 싶은 모양인데 그러면 안 된다. 막말로 형으로서 동생한테 그 정도로 해준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말끝마다 등록금 타령을 하는지 모르겠다. 사람이 신분을 그대로 흘렸으면요. 안 되는 거야? 어머님은 그동안 우리 부부가 당신을 대신해서 아들, 딸 공부시킨 노고를 너무도 찾는 것처럼 취급해요. 그런 대접을 받고 있자니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래서 화장실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돈 필요할 땐 목소리까지 팍 죽여가며 알린 소리 하실 땐 언제고 이제 좀 살만하시니 눈을 힘주고 제 희생을 하시길래 거기서 말을 접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앞으로 다시는 시댁일에 힘을 쓰지 않겠다고 어머님이 하시니 동생이랑 시누이가 이렇게도 뻔뻔하게 구는 건나 생각했어요. 대기업에 들어간 지 4년쯤 되자 동생은 대리로 승진했고요. 그 당시에 결혼했는데 우리의 경로는 시동생과 같은 회사에서 선후배 관계로 만났었어요. 대학도 시동생만큼이나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매우 똑똑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시동생 부부와 우리 부부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진우도 그 차이를 느꼈는지 제게 대하는 태도와 시동생에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다르게 드러났어요. 자격은 잘 모르겠지만 시댁에 다 같이 모이는 날에는 적을 빼고 둘이만 서먹거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아마도 대학에 다니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인해 수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물론 남편은 그런 사고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일로 저를 돌리려는 건 아닐 거예요. 아무래도 재수 씨랑은 내 취향이랑 별로 안 맞아서 더 편한 거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자기가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요. 아가씨랑 동서가 얼마나 나를 떠내려가는데 내가 주방에 들어가겠죠. 방금까지는 장난으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죠. 그런데 왜요? 제 얘기하고 있던데. 아가씨도 진짜 과하네요. 같이 있었던 시간도 내가 훨씬 더 긴데 어쩜 동서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대단한 쇼를 하는 거죠? 쟤 정말 서운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서운할 뿐이었어요. 1년에 몇 번 만나는데요. 사이에 있어서 내 여린 누이와의 동서 사이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뭐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난 후 한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저와 동생은 3개월 차이로 출산을 했는데 그때 누이한테 느낀 서운함은 쉽게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는 꽃 한 송이도 안 사왔던 누이가 3개월 뒤에 아들을 낳으셔서 유모차를 선물로 사주셨어요. 그것도 100만 원이 넘는 제품이었죠. 나에게 그러는 거는 참을 수 있지만 아무 잘못 없는 내 아이에게 차별을 하니까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화가 나고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이한테 참다가 한마디 해버렸어요. 아가씨, 나는 너무 서운해요. 큰 오빠의 아들이나 작은 오빠나 다 똑같은 조카인데 어떻게 작은 오빠만 유모차를 사줘요. 그러자 시누이가 얼굴을 붉혀서 언니, 왜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따져요? 그러더라고 해요. 올해 민우가 태어날 땐 내가 취직한 지 얼마 안 돼서 돈이 없었고 작은 우라가 태어날 땐 내가 모은 돈이 좀 있어서 그런 거죠. 언니, 거기보다 속이 참 좁네요. 그런 일로 서운하다니 아니, 그런 소리를 해요. 이렇게 자란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는구나. 넉넉한 집에서 자란 작은 올키는 이런 거로 트집 안 잡는데 그녀는 아무래도 집이 어렵게 살아서 그런가 되게 쪼잔한 면이 없지 않잖아요. 난 나중에 돈이 좀 있는 진 남자와 결혼해야지. 안 그러면 큰 오빠처럼 힘들게 살 거야. 어머, 아가씨, 무슨 말이 그래요? 그럼 이게 다 내가 없는 집에서 자라 그렇다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이 망하기 전까지는 동선에 못지않게 잘 살았어요. 나중에 아가씨도 애 낳아 보세요. 내가 차별받는 건 이해해도 내 자식이 차별당하는 건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제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소리치자 신우는 제 남편 눈치를 보며 슬쩍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큰 올케도 참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울까지 해요. 알았어요. 미는 선물도 사주면 되잖아요. 사람 속은 다 뒤집어 놓고 은근슬쩍 빠져나간 신우 탓에 저는요. 그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말았어요. 내가 정말 성격이 이상한 걸까? 자격씨와 시댁 식구들과 계속해서 트러블이 생기는 걸까? 그 끝이 없이 이어지는 고민을 하면서 결국 밤이 새버릴 뻔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시누이가 결혼을 하면서 집에 남자를 데려왔는데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신랑을 소개하고 있는데 큰 오빠인 내 남편보다 작은 오빠인 시동생을 먼저 소개하더군요. 우리 작은 오빠는 K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지금은 H그룹에 다니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동네 신동이란 소리를 듣던 것만큼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도 되게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겼는데 우리 작은 오빠는 우리 집안의 자랑입니다. 그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작은 오빠를 칭찬하던 시누이는 남편을 소개할 때는 소가시 말만 하더라고요. 여기는 우리 큰 오빠야. 시동생 소개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게 짧은 소개에 순간 목구멍이 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사람답게 웃어주며 새로 들어온 식구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실 때도 신이는 작은 오빠를 내외하고만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우리 부부 눈치를 보던 신이 남편도 시간이 지나자 아예 몸을 돌려 시동생과 말을 더 하더군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꾸 눈물이 나왔어요. 차라리 대놓고 말하면 모를까? 사람 앞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니까 더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딱히 따질 명분도 없으니 속만 터지자요. 아이를 안고 앞서 걸어가는 남편의 등을 보니 그날따라 기운 없이 축 처진 것 같아서 그게 더 슬펐어요.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인데
왜 자기 가족들한테는 이런 대접을 받고 살까 이해가 안 갔죠. 시댁에 인사를 온 뒤 신우의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한동안 예식장을 구한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 같더니 대뜸 이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결혼을 한다고 해서 못할게. 마음에 드는 예식장을 하는 것도 힘들고 이것저것 하라는 것도 많아서 돈이 들 일천지라. 그래서 나는 그냥 외국에서 결혼하려고 해. 내 대학 동기 중에 태국 휴양지에 있는 리조트에서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돈도 적게 들고 좋았대. 나도 그냥 가족들만 모시고 파타야에 있는 리조트에서 하려는데 어때? 그래서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동서가 맞장구를 쳤어요. 그가 졌어요. 굳이 비싼 예식장을 빌려서 얼굴도 모르는 먼 친척들까지 부를 필요가 있나? 실속도 챙기고 무엇보다 신랑 신부가 만족하면 그만이지. 나는 아가씨의 의견에 찬성했고 신랑의 눈빛을 교환하며 분위기를 잡자 신동생도 슬쩍지. 합세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주말 끼고 월차 받으면 3박 4일의 시간을 낼 수 있거든. 파타에서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비행기 시간만 잘 맞춰 돌아오는 날 바로 회사에 출근하면 된다니까 모처럼 쉬다 올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 딱 봐도 사전에 시누이와 시동생, 내외가 짜고 판을 벌인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눈치 없이 반대했다간 괜히 욕만 먹는 산이라서 저도 동의했어요. 솔직히 한국에서 하든 외국에서 하든 상관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신우의 축에 얼마나 해야 할지 고민뿐이었거든요. 시동생 때 300만 원을 한 것이니까 이번에도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해외에서 하게 되면 우리 식구들에게는 항공료와 리조트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그 돈을 신우가 부담한다면 추가금을 더 내야 할까 싶고 반대로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라고 하면 기금에서 그 비용을 조금 뺄까도 생각했거든요. 사실 남편이 일이 많이 바빠서 시동생과 신우한테 돈이 없는데도 이럴 때는 큰 오빠라고 초기금 걱정을 할 수 없더라고요. 매번 대접도 못 받으면서 주기만 하는 상황이 정말 짜증나서 남편에게 축의금 200만 원 얘기를 했더니 일단 300만 원은 축의금으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의 항공권과 리조트 비용은 따로 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야 할까 아니면 아가씨가 하는 거 다 봤잖아. 결혼식 문제만 해도. 도련님, 나와는 미리 입 맞춰 놓고 나에게는 말 한마디도 없었잖아. 매번 이렇게 얄밉게 구는데 왜 우리만 도리를 다냐고요? 솔직한 마음으로 말하면 돈 300도 내주기 싫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달라고 해도 안 줘. 돈도 없고. 당신, 정말 미안해. 내가 못난 장남이라서 매번 당신만 힘들게 하네. 힘없는 남편 목소리를 듣니 더는 반대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뜻대로 버린다 생각하고 신우의 축의금으로 3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는데 결혼 일정이나 항공권 스케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전화를 해봤어요. 아가씨,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시죠? 다름 아니라 항공권 때문에 전화했어요. 정확한 일정을 알려주셔야 그랬더니 나도 회사에 월차를 내니까요. 항공권 발권했죠. 그러자 신우희가 그 일랑 뭔가 숨기는 듯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아, 그게 항공권을 아직 못 샀어요. 워낙 일이 바빠서 어머, 아직 항공권도 안 샀으면 어떡해요? 시기 당장 일주일 앞인데 그러면 나한테 일정 알려줘요. 이래, 돼도 내가 여행사 직원 출신인데 항공권 하나 못 구하겠어요. 옛 동료들한테 연락해서 어떻게든 구해줄게요. 그랬더니 신우희가로 치며 그러더라고요. 언니, 그러지 말아요. 실은 항공권을 구했어요. 아니, 방금까지 못했다면 어떡해요? 이따가 갑자기 설마 하는 생각이 들길래 아가씨, 혹시 우리 가족들을 제외하고 예약한 건가요?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한 거 맞죠? 미안해요. 언니, 근데요.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우리 시댁과 우리 집은 달리 조금 사는 집이거든요. 그의 형제들도 다 명문대 출신이고 심지어 어머님과 아버님도 둘 다 스스로 대학을 졸업한 출신이에요. 제가 그것뿐인 줄 알아요. 직업들도 다들 의사나 변호사,
대기업 임원이라고 무사인데 우리 가족은 제일 돌아가는 편이라고. 그런데 오빠와 언니는 학벌도 그렇고 직업도 창피스러워 보일 거야? 나도 우리 오빠인데 결혼식에 부르고 싶어 하지만 긴장을 많이 하니까 그 말을 듣게 되었어요. 울분을 참았던 것이 목구멍을 타고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이제 더는 이것들을 사람 대접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참에 너희들이랑 연을 끊는다는 심정으로 참았던 말을 쏟아냈어요. 아, 그래, 그랬구나. 근데 아가씨, 그렇게 내놓기도 창피한 오빠한테 돈 받는 건 창피하지 않았나 봐. 넙죽넙죽 잘도 받아먹고 지금까지 대학 4년 동안 받았던 학비며 용돈, 게다가 취업 준비한다고 받아간 학원비까지. 아, 결혼 축음도 있었지. 그 돈이 다 얼마야? 못해도 원룸 전세 보증금은 될 돈인데 그 돈 받는 건 안 창피했어. 내가 필요할 때 ATM럼. 돈을 뽑았을 때만 오빠고 남들 앞에 나설 때는 감추고 싶은 치가미가 니 큰 오빠가 이런 싹바가지 없는 여자를 다 봤나. 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떠드는 거니? 너라고 여자한테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냐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자도 너처럼은 안 해. 받아 처먹었던 게 있으면 미안해도 고마운 척이라도 한다고. 근데 뭐, 급이 떨어져서 내놓기 창피해. 내가 이렇게 대먹지 않은 여자인 거 내가 몰랐던 거 아니야? 그래도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던 건 내 남편에 대한 애정과 배려 때문이었어. 그런데 더는 못 참아 줄게. 내가 것들한테 매번 퍼주기만 하고 이렇게 뒤통수 맞는 내 남편이 가여워. 서라도 내가 참으면 안 되겠다고. 그가 너한테 들어간 돈 이번에는 줄 건데. 주까지 다 토해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결혼식장을 찾아가서 칼을 입에 물고 망나니 춤 한 번 제대로 추주세요. 주라고 당신의 고마운 시댁 어른들이 보게 되면 정말 아주 흡족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온전히 치르고 싶다면 돈을 당장 보내세요. 그러고는 개거품도 물고 쌓인 감정을 쏟아내고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주저앉아 울었어요. 늦은 밤에 집에 돌아온 남편은 부은 눈을 가진 저를 보고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울먹이며 신이랑 통화한 내용을 모두 말해 주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빈 공간만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가셨고 방에 계실 때까지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행히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서 저는 늦게까지 침대 위에서 눈만 멀뚱멀뚱 떴어요. 밖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자 남편이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고 시어머니를 앞세운 시동생과 시누이가 집 안으로 쑥 들어왔어요. 어머님은 화가 난 얼굴로 나를 보자마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3번이나 치셨어요. 그 정도로 3번 때린 것 같아 두개 구슬리 댕댕 우려가 너무 심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아들은 눈을 휘둥그렇게 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신없이도 아들을 일단 끌어안치기 위해 노력했어요. 다독한 후 남편이 아이를 들고 방으로 데려가더니 방문을 닫자마자 버럭 소리를 쳤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뭔데 내 아내를 때리세요? 사과하세요. 당장 사과하라고 능군이 말했어요. 뭐 사과?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죠? 결혼 앞둔 신랑에게 오늘 지르는 지랄을 던진 처난이가 사과를 해야죠.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어떻게 결혼하는 신부의 길을 망치 있다고 알아? 쑥스런 말을 했지만 남편 아닌 울리게 했어요.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어서 필지 않겠니? 라며 소리를 쳤어요. 싫어요. 내가 왜 빌어야 해요? 어머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딸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제대로 가르칠 생각을 해야 해요. 당신이 어떻게 듣지도 않고 무시하며 아가씨만 듣는다. 아가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해도 어머니께서 전후 사정을 듣고 계시면 지금 제게 이런 행동을 한 것을 후회하실 것입니다. 천후 사정은 뭐, 너희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았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야,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못난 거지? 동생이 오빠와 며느리를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겠네? 그게 너희 잘못이야? 내 딸이 잘못했냐? 아니,
그런다고 해서 등록금을 내달라고 하는 게 도리가 없는 사람이 하는 짓이야. 다른 때도 아닌데 이제 겨우 일주일 앞둔 신부에게 그런 말이냐고. 아무리 부족하게 자랐다 해도 돈 몇 푼에 그렇게 예의 바르지 않게 말해? 자식들이 너희 하는 거 보고 배울까 두려워진다. 이런 식으로 살지 마라. 그때였어요. 남편이 나에게 주저앉아서 말했습니다. 그러더군요. 어머니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보고 배울까 봐 겁나신다고 합니다. 이를 아는 분이 아들과 딸을 위해 돌아가신 아버지 이후로 가장을 아래봐주고 계셨나요? 하느라 청춘을 다 보내셨죠. 우리 가정을 꾸릴 돈도 없는 주제에 동생들의 등록금 지급을 위해 이 사람에게 못할 짓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한 나에게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고 내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아내에게 필요한 것들을 꼭 해야 한다고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며느리도 가족이라고 온갖 짐을 떠넘기시면서 사실 단 한 번도 이 사람을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인 나도 남보다 못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더구나 피도 섞이지 않은 내 아내를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죠. 생각했나요? 안 그렇습니다. 타인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렇게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하신다면 남의 손이 아닌 어머니 손으로 직접 보살펴야 해요. 오늘 이렇게 부르는 것도 그 얘기를 하려고 부릅니다. 민순호야, 내가 어제 전화로 한 이야기를 기억하니? 우린 이제 남이니까 그동안 내가 나한테 받아간 등록금을 전부 돌려주도록 해. 나도 내게 받은 게 없으니까 너도 나한테 받은 게 없어야 공평한 거야. 그리고 민영이랑 너도 이 사람이랑 통화한 거 알 거야? 이번 주 안에 그 사람 통장으로 전액 송금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동안 당신들이 나와 내 아내로부터 받아간 것들은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돌려주어야 해.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한 번만 더 내 아내한테 함부로 걸었다간 어머니도 너희들도 편히 인생을 못 살게 해줄 테니까. 각오하라고. 오늘부로 나는 어머니의 아들도 아닌 너희 형, 오빠도 아닌 것이니까 다시는 얼굴 보지 말고 살자고요. 아무 감정도 묻어있지 않은 표정으로 남편이 시댁 식구들을 현관 밖으로 밀어내자 신우가 징징거리더니 오빠가 나한테 일할 수 있어 항원을 거는 내가 당장 구해볼게. 그러니까 오빠도 내 사정 좀 봐주세요. 응, 오빠. 오빠 문 밖으로 떠밀리면서 신우는 끝까지 제 오빠를 불러댔어요.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도 깜빡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단호한 사람인 줄은 그때서야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지 궁금해서 참 목 안 됐더라고요. 그 후로도 신우는 남편이 저에게 수십 통이나 전화를 해댔지만 남편도 저도 받지 않았어요. 결혼식 하루 전 신우이가 제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결혼식을 망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사실 확답에 가까운 소리였지만 시댁자매도 남편의 계좌로 지금까지 누리로부터 받은 돈을 보내주었고 그 후로 우리는 시댁가족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악물고 돈을 벌기 위해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벌 능력도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해당 분야를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해외 사업이었고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현지 학교를 다니며 어린 시절을 보낸 저와 현지에서 가이드 생활을 했던 남편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회사였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국제학교 열풍이 불렀던 적이 있는데 동남아 등지에도 많은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동남아의 국제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이나 영국의 유명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틈새 시장을 노리기로 했고 국제학교를 통해 자녀를 해당 나라로 해외 교육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었습니다. 대학으로 보내고 싶어하는 한국 부모들을 대신해 현지 조사를 해주고 상황에 맞는 학교를 골라주는 일이에요. 아이들과 현재의 생활 환경에 맞는 거주지도 찾아주고 각종 서류 작업과 은행 업무도 대행해주겠죠. 학부모들 사이에서 호응이 좋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아들도 태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닌 후 영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어요. 학부모 입장에서 고객을 대하면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았다는 생각에 회사를 설립하여 10년이 지났는데 각 도시마다 지점이 여러 개 생기고 직원 수도 꽤 늘어났어요.
태국에서 살던 시절 같은 학교를 다녔던 태국 친구들이 사업 파트너가 되어 주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열심히 일에 매달려 살아보니 어느덧 어엿한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우리 부부 명의로 된 집 한 채도 없었던 우리가 이룬 성과로 더욱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때 학벌도 돈도 없어서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했던 시절의 아픔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공한 우리 부부와는 달리 시댁 식구들은 그간 평탄치 않은 삶을 건너왔답니다. 오랫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지내온 시누이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고 해요. 그런데 말인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여전히 헛되게 자랑스럽게 행동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성공한 큰 오빠를 보며 자기 자신도 뿌듯한 마음이 들 것 같았나 봐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지껏거리다 결국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했더군요. 자기가 주식으로 돈을 좀 투자해 놓았는데 남편이 그걸 알고는 손상을 되찾아주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했다나. 뭐냐고 그동안 몇 번은 동생에게 돈을 빌려서 해결하며 넘어갔던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몇 년 전 동사랑 돈 때문에 싸운 뒤로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며 눈물이 줄줄 흘리더군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은 못 대처한 둘째 딸 때문이라고 제 목전에서 욕을 하더니 진짜 속이 토 나올 것 같았어요. 둘째는 신부가 가혹하고 돈 욕심이 많아서 언젠가 돈 때문에 큰 실수를 저질러 다칠 것이라 악담을 돌리며 딱 한마디 해줬습니다. 니나, 잘하세요 라고요. 친구는 그 말을 듣더니 잠시 통 형식적인 메시지들이 너무 많았어요. 되돌림을 사용하여 전체 내용을 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멍한 표정을 지은 채 한숨을 깊게 쉬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군요. 나를 보고 사람이 변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었다며 귀를 닫고 있던데 큰 오빠가 오기 전에 떠나보라 하며 등을 떼어내 버렸고 둘이 짝이었던 사이였던 것이 이해 관계가 더 야무지며 결국 갈라진다는 것을 느끼며 백지장 다 야른 관계 때문에 속상해하던 날들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나이를 먹다 보니 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과하게 변화하며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더라고요. 오히려 내 심술을 끊고 마음 편안히 나무처럼 살아가는 것이 옳은 방향 같아요. 혹시 지금 이 순간 가족들과 함께 있다면 여유롭게 고민해 보십시오. 상처받고 가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경우라면 타인에게 맞춰 살지 말고 내가 행복한 길을 찾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한 번뿐인 인생을 집중과 선택을 통해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 대한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